문형이신 드림빌, 또 효지라는 그룹 올해 들어 이든빌 위키코리아 아동들을 같이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를 돕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전 연령 아이들 본 것 같아요. 2살부터 26. 이 정도 보면서 꽤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셔서 이상남 박사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아웃사이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일을 했다는 깊은 반성감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시적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제조적으로 발전해가야 대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하나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심리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내면은 어떻게 발달해 가는 건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변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그 종료 후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자, 멘토, 커넥션에 굉장히 키워드를 주셨고, 그러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김지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살게 할 것이, 보호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성민기에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에 이슈를 던져주셨고, 지금 이성남 장학사님께서는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하고 당당한 보험은 꼭 보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특성에서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자면 내 가소성의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소성의 이론을 연결할 수 있는 내면 작동 장치라는 게 있나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건지,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회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만 돌려주세요. 이 영화는 미혹이라고 요새 입양을 주제로 해서 그 심리 스릴러물이 나왔어요. 한번 20초만 보세요. 이게 지금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대사가 안 나와서 될까요? 저도 이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이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아주 불행하게 잃고 나서 그 대신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 입양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 불행한 얼굴이 편안한 얼굴로 변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제가 여기 올렸었는데 이게 틀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김반미 교수님이 했던 그 지난번에 있었던 자살 사건에 이슈가 됐던 신문 스크립트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상처가 분명히 많을 텐데 이것들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기도문이 어떻게 현실하고 맞닿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해야자고 지금 이제 조금 미시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이슈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우리가 개인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요. 처음부터 볼까요? 스릴러물이라 좀 으스스하게 시작합니다. 볼륨 조금 키워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그만. 그 뒤에는 조금 이상하게 가서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치고 세 번째 3페이지 평소 우울감을 호소했고요. 3페이지로 가시면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금 김지선 선생님께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라고 했는데 발달 과정에 일어나는 트라우마를 발달적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이제 요새 뇌과학에서 이제 유인이잖아요. 뇌과학에서 편도체를 담당하는 정서의 부분을 딱 한 가지로 표현 설명하는 책을 내신 분인데 안젤로 로스라는 분이 두려움이라는 거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감정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뇌를 대표합니다. 어린이에게 말로 전해진 나쁜 일들, 모든 충격, 어린이에게 주어진 모든 공포는 마치 새 속에 파고든 미세한 파편처럼 이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경험이 다 뇌에 다 각인되고 저장되는, 평생 그 아이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달적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아까 김지선 그 연구원님이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만 지금 자립 지원에서 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근데 심리적 자원이라는 거가 인간이 발달되는 내면적인 요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 그리고 이제 심리적 자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자원이 부족해서 발달적인 트라우마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DSM-5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정신학에서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을 범주화했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가 장애의 한 영역으로 범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인지와 감정의 두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분노가 폭발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과각되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감정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과각성, 놀람, 우울감 이런 것들이 실타래처럼 막 꼬여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서적인 것과 2차적인 신경학적 민감화와 변함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뇌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 뇌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새 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죠. 지금 아까 판처럼 우리에게 박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세포에 저장이 돼요. 아주 일일이. 그래서 그 우리의 세포에 저장된 정보들이 우리의 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라는 부분에서 감정과 기억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 손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뇌량이랑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어려가 사회적인 문제가 뇌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아 당사자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 아까 저는 거기에서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가 사회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얘네가 그 빚을 사회에 갚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감정이 손상을 입으면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에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정화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그 자립해야 되는 연령에 속한 그 퇴소인들이 사실 취업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직업 업무 능력이.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인데 그건 사실 누적된 결과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 계속 학습 장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게을러서 공부하기 싫어서 사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뇌의 기능이 뇌가 총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쪽에서 과도하게 편도체가 과각성화가 되고 해마가 작동을 안 하면 그쪽에 에너지가 실려가서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작동을 안 하게 그러면 과제 지속력, 흥기 집중력 이런 부분들 다 학습에 대한 거 너무 혹시 공부를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관련된 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고 삶에 대한 정보 처리를 빨리 민감하게 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다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능력까지 학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도 보여주셨고 40%, 70% 이렇게 심리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시설 증후군이라는 이렇게 르넨 스피치라는 정신과에서는 명명할 정도로 하나의 신드롬인데 이 신드롬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렇게 획일적인 양 그다음에 그런 정서적인 자정이 그런 거가 접촉점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시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면 뇌가 풀가동이 됐어요. 뇌는 언제 풀가동이 되냐면 편안할 때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까 발달적 트라우마가 지속될 때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뇌 기능을 변화를 가져오는 장애를 일으킨대요. 뇌 기능. 그래서 감정의 뇌가 활성화되면 이성의 뇌가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MRI로 촬영을 했을 때 뇌내 면역계의 해마 부피가 감소하고 편도체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발동을 하고 언어 불크 영역이 뇌 활동을 감소시키고 해마 아까 제가 짚어드렸죠. 거기서는 정보 처리와 기억을 하는 건데 이런 기억의 용량 자체가 저하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동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각과 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시 처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왜곡되게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인풋처럼에 그래서 손상된 뇌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손상된 뇌가 이미 있는 아이들한테 니네 더 의지를 갖고 정상적으로 더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살의 유아예요. 근데 1분도 가만히 안 있어. 영유아 ADHD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불안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근데 얘를 아무도 진단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어디서나 대접을 받게 돼? 가만히 좀 있어. 똑바로 해. 그럼 늘 혼나야 되고. 그럼
그럼 얘 뇌는 점점 더 망가져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건이 됐던 아이인데 17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출산했어요. 엄마가 삼성병원에서 놓고 도망갔어요. 얘로.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드림들이 오게 된 아이인데 처음에 얘가 위탁됐을 때 너무 공격적인 행동이 심하고 소리 지르고 때려부신다고 저보고 좀 해달라고 해서 왔어.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가 뭐냐면 텐트럼하고 방해 행동이 계속 지속돼 있어요. 근데 얘가 고쳐놓고 나니까 지능이 정상이에요. 보시면 그다음에 풀현장에 너무 가슴 아픈 아이인데 아동학대로 민원 신고가 들어가고 얘가 저기 그룹홈에 맡겨졌는데 그 시설장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또 옮겨졌는데 지금도 시설 양육자하고 지속적인 갈등지. 근데 얘가 엄마한테 아동학대 받고 지금 계속해서 시설에서도 계속 갈등 속에 있는 아이는 얘가 뭘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아이. 근데 얘가 그런 거짓말과 도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충동 통제 장애 중에 도벽증이라는 거는 그 갑작스러운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 상실된 데서 나오는 증세거든요. 근데 얘를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애를 계속 환경에서 몰고 가니까 얘는 더 점점 얘의 뇌는 학습을 할 수 없는 대로 망가져.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문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김지선 연구원님께서 즉각적인 치료가 즉시 기입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던져드린 것처럼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미성년 교양 장애사님처럼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살하는 싶은 충동력이 50%밖에 안 느끼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아까 연구해 보면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형태들을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 애착이로 많이 애착이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독특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 아까 변미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어떤 결연의 형태, 뭐 가정보호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얘네들에게 애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복합 양육 대상자가 애착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사람의 내면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착이라는 건 다른 거고 내부 작동 모델이라는 거는 다르게 설명은 뭐냐면 민감성, 그 다음에 반응성, 그 다음에 일관성.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걔만 관찰하고 반응해주죠. 거기에서 아이들은 신뢰를 얻는 내 욕구가 충족되는 거기서 신뢰관계가 내 안정기지가 있나 나는 안정감과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애들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너 너무 예쁘다. 너가 이래서 박수 쳐주잖아요. 못생긴 거 하나만 해도. 그럴 때 사람은 자기 가치가 모르게 돼. 그게 자기 자존감이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여기에서 이 대인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 작동 모델인 거라는 거는 나는 한번 고정된 개념을 그동안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의 운명이 딸에게 되물린다. 뭐가 되물린다는 거냐면 이 내부 작동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만들어졌어. 그 관계 그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딸도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가소성이 이론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스펙트럼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좋은 가지에다가 접붙이면 가지가 갖고 있는 건강한 거가 전달이 돼서 그 접붙임 받은 가지 잘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10년 전에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또 저 사람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뭐가 변한 거냐면 내부 작동 모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관계의 질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선택해 접붙고 싶은 좋은 사람을 선택, 긍정적인 관계를 선택, 이럴 수 있는 내적인 파워를 아이들에게 인파워링 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회복 탄력 속의 요인은 관계의 질이고 외부 자원적에서 문화 맥락적인 보호 요인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중에서 우리가 그 시선 활동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동 내부의 보호 요인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교회나 학교 친사회적인 기관에 참여했을 때 애착 안전사자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설보호 아동들에게 논문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 찾아봤는데 계속 직접 연구들을 봤을 때 코딩을 해보면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시설의 양육자였고 또 또래로 맞는 사회적인 지지, 그 관계가 굉장히 이런 안전한 네트워크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잘 개발시켜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호 요인들을 왜 줘야 되면 위험에 노출된 사람. 근데 이게 위험 모델이 높아지면 정신병력 발전해. 근데 이런 그런 모델을 통해 탄력 회복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줌으로써 그 위험에 노출됐지만 취약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발전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고 심리치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DNA라는 요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까 뇌가 어떤 부분은 과하게 각성되고 작동되고 있어 왜곡되게 워킹하고 있는 부분은 관계 지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투피질이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관련 기술들이 계속 지원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출발선 상상에서 평등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심리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호 종류 아동들이 이후에 가장 겪는 어려운 것이면 경제적 어려움, 주거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자립을 못하게 하는 밑바탕에 뿌리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이 아이는 4세 때 지금 드림빌 원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던 케이스인데 자폐적인 아이였을 때 지금 너무나 정상이 됐어요. 한번 그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직접 인터뷰했어요. 네. 자,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할게요. 이강준 동의하십니까? 촬영하는 거? 네. 지금부터 삽줄 질문 할 테니까 답해주세요. 하셨죠? 자기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이 강준입니다. 다솜 어린이집에 다니고요.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정희 삼촌은 왜 좋아해요? 정희 이모는 왜 좋아해요? 재희 삼촌은 왜 좋아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아동이 지금 얘기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다 시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요인을 주는 거가 아까 관계의 질이라고 했는데 관계의 질이라는 거는 수용성, 이 아이들에 대해서 수용성, 민감성, 반응성을 가지고 재해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행복한 아이고 저는 얘가 학습장애로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상으로 완전히 못했어요.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랬을 때 우리가 시설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 시설 자체를 지원해줄 때 굉장히 안전한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다음 단추를 열어줘야지 첫 번째 단추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오늘의 교회에 오창호 집사님하고 같이 하는 가정교련 팀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가정의 형태를 여러 가지 측면 그렇게 지속적인 멘토링이 가능.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접붙이기가 되는 거고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치료 환경에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발달시키는 관점에서 설명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가장 사람은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근력을 기르는 것처럼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뇌세포에 저장이 되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뇌세포는 21일 후에 재생돼서 좋은 경험을 되고